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경식 프레임 바닐라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한번 뵙긴 했는데 그래도 뭐 다시 좀 짧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사는 설립된 지 지금 5년 됐고요. 네, 자산 규모는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자문을 하는데 기관 대상으로는 뭐 리츠, ETF, 해외 ETF 이런 쪽을 자문한다면 네. 개인 대상으로는 연금을 중심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연금 계좌로 투자하기 어떻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네. 개인들 중심으로 이제 자문하실 때는 이제 예. 연금 계좌 예. 쪽으로 이제 자문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이 부분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예.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8가지 연금 운용의 원칙 이렇게 좀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 그걸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식을 중심으로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먼저 들고 오셨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연금 투자에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그 컨셉 중에 하나가 네. 생애 주기 투자 뭐 음.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TDF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 그렇죠. 타겟 데이트 펀드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안전한 자산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데 저는 일단 직장의 패턴이나 생명 주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뀐 상황에서 이거를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개인적 타겟 고를 목표를 잡고 거기에 맞춰서 운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주식을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 투자의 성과, 연금 투자의 성과를 만드는 네. 핵심은 이렇게 자산 배분이냐 분산이냐 아니면 어떤 펀드를 골라느냐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역시 장기 투자니까 연금 그렇죠. 투자는. 네. 근데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장기로 봤을 때 네. 우리가 경험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주는 게 뭐였냐. 물론 일부는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이라고 하시는 네. 분들도 있겠지만 글로벌로 봤을 때는 주식이 연 10%대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는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네. 기본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55세부터 연금은 인출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30년을 넣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뭐 한 3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용이 끝나느냐? 주식으로 운용을 해서 한 30년, 20년 동안 운용을 해서 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 55세가 조금씩 쓰면서도 계속 운용을 해야죠. 예, 운용해야 되잖아요. 끝날 네.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운용은. 죽을 예. 때까지 운용을 해야 되는데 예. 물론 거기서 인출에서부터는 현금 흐름을 높게 하는 자산 배분을 해야겠지만 그 전까지 만약 내가 목표한 금액이 안 돼 있다면은 55세에 인출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65세 또는 67세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항상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55세 되면은 주식 비중을 50으로 줄이고 채권을 50 이게 아니라 네. 자신의 목표 수익률의 타겟 골에 맞춰서 운용을 하되 그리고 운용의 끝은 죽을 때까지이기 때문에 인출은 뭐 55세든 65세든 되더라도 운용의 끝은 죽을 때까지고 네. 그리고 장기 투자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경험적으로 줬던 부분은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식을 중심으로 네. 운용하셔도 된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미 우리는 공적연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국민연금 같은.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적인 어떤 현금 흐름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전하게 가면 전부 다 everything is safe하다. 모든 게 전부 다 안전하게 갔을 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주식 중심으로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네. 두 번째는 펀드의 불편함을 활용해야 한다.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모 증권사의 데이터를 봤더니 네. 이미 뭐 연금 계좌의 50%가 ETF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하시던데 네. 저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저 주변에 펀드 매니저도 있고 뭐 애널리스트들도 있고 하지만 네. 그분들조차도 ETF로 연금 운용을 하시다가 음. 상당히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음. 이게 뭐냐면은 네. 빨리 수익을 실현하고요. 음. 그리고 손실이 크게 나면은 추가 손실을 두려워하면서 손절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교체가 굉장히 교체 매매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예. 뭐 이건 비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시간과 묵혀서 발생하는 복리 효과 이 두 가지를 잃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ETF보다는 펀드가 사람을 좀 불편하게 만듭니다. 네. 뭐 그 넛지라고 해서 리차드 탈러 교수는 넛지가 굉장히 좋은 선택에 할 수 있게 툭 쳐주는 그런 뭐 기능이라고 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슬러지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인데 그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이 득이 될 수 있다. 저는 그게 펀드의 특성이지 않겠냐. 근데 이제 펀드가 왜 그런 불편하냐? 일단 교체하는 데만 2주 정도 걸려요. 시간이 걸리죠. 예. 네. 이런 부분들 그것도 뭐 평가하고 이게 보기도 찾아서 보기도 힘들고 또 무슨 펀드를 고를지 이런 거 불편하기 때문에 펀드를 일단 투자하시면은 조금 상당히 교체를 안 하시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펀드를 처음에 고르시고 네.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는 게 ETF보다는 펀드가 낫고 장기 투자와 복리 효과 이런 것들을 결합했을 때는 불편한 펀드가 ETF보다는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세 번째 원칙으로는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로 분산 투자한다 이렇게 해오셨는데 보통 이제 한국 투자자들은 주로 한국에만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로 넓힐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왜 또 연금 투자는 이렇게 글로벌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일단 그 한국의 시가총액 비중은 네. 전 세계에서 2%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너무 작은 시장이고 그 지나치게 지정학적인 어떤 환경에 또 영향도 많이 받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로 분산하는 게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네, 글로벌로 분산하는 게 미국으로 투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머징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장은 주식 수익률이 낮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GDP 규모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선진국과 이머징은 거의 균등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인구수도 굉장히 이머징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70%전 세계 인구의 한 7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투자를 하실 때는 지나치게 선진국이나 과거 성과에 미련을 갖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이머징을 고르게 좀 분산하는 게 필요한데 물론 이머징을 그렇다고 5대5로 GDP 규모대로 놓자는 게 아니라 선진국을 한 7, 8이라면 이머징을 한 3에서 2 정도는 유지하는 게 효과적인 그런 연금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는 환해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네네. 맞습니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1,200원대에 있던 환율이 1,400원 가고 놀래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1,450원까지 갔다가 오늘은 또 1,370원이 됐대요. 이렇게 굉장히 볼러타일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자꾸 환을 예측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환해질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환을 예측하지 말라인데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는 환 자체가 이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선진국 통화들 있죠. 기축통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미국에 투자할 때 제가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뭐 예전에 금융위기 때 중국 펀드를 투자했었는데 역외 펀드로 투자했었거든요. 환을 열어놓고 투자한 사람과 환을 해지한 사람의 두 개를 비교했는데 한 분은 마이너스 40% 50%인데 한 분은 오히려 플러스가 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절하되는 바람에 그런 현상들이 주가의 하락 속도보다 환의 절하 속도가 원화가 더 컸다라는 거죠.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위기에서 펼쳐지는 낙하산 같은 역할을 좀 하더라. 이게 1번이고요. 환해지를 하는 이유는. 그리고 또 지금 뭐 이렇게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맞출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 30년 S&P 500의 장기 수익률을 환을 열어놨을 때와 환을 닫았을 때 두 개를 비교했는데요. 결국엔 두 개가 수렴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가 없다. 맞습니다. 장기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환이라는 건 좀 평균 회계적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방어적인 역할을 위기에서 해주더라. 그리고 길게 투자하면은 환을 해지하고 말고는 큰 영향이 없더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인데요. 음. 환을 해지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관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머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예. 환은 그런 추가적인 어떤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열어놓고 가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 원칙은 리밸런싱 하면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건데 일단 리밸런싱이 뭐죠? 예, 어떻게 하는 거죠? 예, 말 그대로 밸런스를 다시 맞춰준다는 얘기겠죠. 예, 그런데 이게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두 개 펀드를 가지고 있고 두 개 ETF를 가지고 있는데 예. 하나가 10% 오르고 하나가 10% 빠지면 55와 45, 5대 5로 투자했는데 55와 45가 됩니다. 근데 이걸 다시 5대 5로 맞추자라는 얘기거든요. 오른 거를 팔고 예. 떨어진 걸 다시 사는. 심리가 거꾸로 가는데요. 보통 아, 심리는 예. 그게 아닌데.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는 좀 인간의 가장 약한 예. 부분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평양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좋은 우량 주식과 우량 국가에 투자하는 분산에 있어서는 평균 회귀적인 어떤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밸런싱 주기를 뭐 잘게 뭐 월 단위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네. 분기나 반기 정도로 다시 재조정을 해주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연금 운용에서 핵심은 무슨 펀드를 고르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관리적인 요인들을 세련되게 유지해 나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철학의 핵심은 평균 회귀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떨어지는 거를 칼날을 잡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 국가에서 가장 우량한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는 펀드나 ETF를 산다라는 얘기죠. 네. 즉 부도 기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떨어질 때 막 사는 그런 물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이거는 좀 더 절하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10% 더 절하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기업과 부실한 기업과 국가나 이런 우량한 자산들로 구성된 펀드나 ETF를 사는 거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런 평균 회귀의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저는 리밸런싱은 필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연금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개면 괜찮은데 펀드 수가 5개 되고 하면요.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2대 뭐 20%씩 다시 맞추려면은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증권사나 아니면 저희 같은 자문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세련됩니다. 그래서 네.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리밸런싱의 특정 주기에 최초 설정했던 그 비중대로 다시 다 돌아가는 그래요? 예, 예. 사고 팔고가 되는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번째 원칙. 시장 하락을 이유로 적립을 멈추면 안 된다. 이것도 이 심리랑 거꾸로 가는 건데요. 떨어지면은 네. 뭔가 이제 그만두고 싶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실 기업이나 우량하지 못한 투자를 채권을 투자한다. 네. 이런 것들은 진짜 그 저가에 매수하는 것 자체가 물타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국가를 산다거나 아니면 시장을 사는 그런 선택은 저는 시장의 사이클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에는 평균 회귀로 수렴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건 못 배우건 간에 투자를 잘하시는 분은 감각적으로 그런 평균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정립되어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장기 투자는 바로 그 부분이고 정액 적립식은 시장에 관여하지 않고 시장의 등락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하락하면 오히려 주식수를 더 늘린다, 펀드의 자수를 더 늘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투자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락할 때 오히려 주식수가 늘어나고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액 적립은 일단 물타기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평균 회귀적 측면에서 봤을 때 낮은 가격에 수량을
늘리고 그리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예. 그런 효과들을 가져오는데 오히려 그럴 때는 주가가 상승할 때보다는 하락하고 상승하는 이런 주기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때가 적립식을 활용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앞에서 저는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하라, 장기 투자는 주식이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궁합이 잘 맞는 투자 기법이 분할 매수, 즉 정액 적립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곱 번째 원칙은 투자의 시작은 연금 저축부터 하라. 예. 예, 그렇습니다. 연금저축은 이 세액공제가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연금저축의 핵심은 과세 이연이죠. 즉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지금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네.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제가 계산하기로는 상당히 큰 차이를 거의 뭐 7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좀 출금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매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녀나 가정주부인 분들도 페널티가 없으니까 네. 기타 소득세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연금저축 계좌를 통한 운용이 더욱 유리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연금저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도 있어요? 예. 예. 그건 뭐냐면은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 예. 연금저축 관련 상품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의 상당수는 근로소득 공제나 예. 또는 각종 공제로 실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소득공제가 초년병일 아니라 경우? 예.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잖아요. 예. 근데 결정세액이 없는데 여기에 세액공제를 받을 재원이 없는데 연금저축을 계속 납입하는 게 그거보다는 오히려 청약저축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세금을 전혀 안 받는 이런 ISA 같은 계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IRP, 연금저축, ISA 이 절세 계좌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 중에 주인공은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이다. 예. 예. 마지막 그 여덟 번째 원칙은 타겟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인컴 운용으로 전략을 변경하라 이건데요. 예. 연금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처음엔 납입, 그리고 납입과 동시에 운용이 진행이 되고 예, 시작되겠죠? 마지막으로 예. 인출입니다. 예. 인출은 이제 곧 소비고요. 그런데 보통 납입은 자산을 키우는 그런 돈을 불리는 과정이고요. 예. 당사가 봤을 때 결국에 연금의 목적은 소비하기 위한 건데 그 소비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얼마의 목표를 잡아야 되느냐. 연금저축에 있어서는 저는 3억에서 4억 정도를 목표로 잡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3억이나 4억 정도를 만들려면 한 20년에서 한 30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20년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집도 장만하고 결혼도 하고 이런 비용이 나가는 게 보통 평균적으로 한 35세 정도 되면은 그게 좀 안정을 찾는다고 보는데 예. 그때부터 연금저축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어차피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인출이 가능하잖아요. 예. 타겟 골이라는 거는 일단 돈 불리는 목표액을 좀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납입을 좀 해보셔라.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이제 900만 원씩 입금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총 한도가 되는데 900만 원씩 20년 동안 넣으면은 1억 8천이 됩니다. 연간 한도죠, 그건.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앞서 저가 말씀드렸던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한 7% 정도로 본다면요, 이게 4억 정도가 돼요. 한 20년 되면. 맞습니다. 예. 20년이 돼서 네. 35세에 시작해서 55세 때 달성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 4억은 이제부터는 3%의 고배당 자산에만 넣어놔도 되고 아니면 예금에만 넣어놔도 3%면 4억에 3%면 4, 30이 1200만 원이잖아요. 네. 공교롭게도 정부가
연금저축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한도는 네. 연간 1,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는 3% 정도로 4억을 만들고 3억을 만들어서 3에서 뭐 한 5% 정도씩만 이렇게 고금리로 운영하시면 주식을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인출 시기에는. 네. 그렇게 고배당 자산과 주식 일부로 분산을 시켜버리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이 4억이 남게 되고 그리고 인출 한도 내에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종합과세에 적용받지 않으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타겟 골을 정해라. 그리고 타겟 골은 보통 한 3에서 4억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걸 달성한 이후부터는 편안하게 예. 주식이 아니라 인컴 자산들로 좀 분산해서 인출에 맞게 전략을 변경해라.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애 주기에 맞춰서 타겟 데이트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타겟 골을 정해서 예. 목표액을 정하고 전략을 변경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김경식 프레임 바닐라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연금 투자의 운용 원칙 8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결실로 보답받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식 프레임 바닐라 투자자문 대표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